한 남자가 사라졌고 남은 건 시멘트 냄새와 수뿐이었죠. 탐욕은 모녀를 공범으로 만들었고 진실은 벽 속에서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파주의 어둠 속에서 드러난 이 사건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비가 갠 새벽, 파주의 대지는 숨을 죽였어요. 창문 밖엔 새벽 안개가 흩어졌고 주차장 구석에는 비스듬히 세워진 검은 차가 있었죠. 엔진은 차갑게 식었는데 차체엔 아직 온기가 묻어 있었어요. 형사 이강석은 차 앞에서 멈춰 섰어요. 차문에 묻은 희미한 손자국,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우산 하나, 그건 누군가 급히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흔적처럼 보였죠. 그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결로가 손끝을 파고들었고 그 냉기가 심장을 따라 내려앉았어요. 그 온도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어요.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죠. 그 잔의 가장자리에 묻은 입술 자국이 너무 선명했어요. 의자는 밀려나 있었고 바닥엔 쓸린 흔적이 어둡게 남아 있었어요. 벽시계는 새벽 2시에서 멈춰 있었죠. 이강석은 숨을 고르며 귓가를 기울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소리가 죽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아직 이곳을 지켜보는 듯했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울렸어요. 그 울음은 사람의 숨소리와 닮아 있었어요. 탐문은 금세 방향을 틀었어요. 실종된 박도현, 그리고 그 집에 오가던 여인 정미라. 주민들은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늘 새벽에 왔다가 새벽에 사라졌어요. 흰 외투를 걸치고 검은 가방을 든 채로. 이강석은 그녀의 주소를 메모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은 낮게 깔렸고 공기는 축축했어요. 그때 들려온 미세한 금소금, 마치 어딘가의 문이 스스로 닫히는 듯 했어요. 형사는 그 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죠. 어둠이 한 발자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강석은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벽에는 누군가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가득했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폐 안쪽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초인종 앞에 서자 문틈 아래서 약한 바람이 흘렀어요.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기척이었죠. 문이 열리지 않자 형사는 도어락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 미세한 진동, 숨이 닿는 거리의 압박이 느껴졌어요. 잠시 뒤 문틈 사이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장 가지고 오세요? 그 한마디가 벽보다 더 단단하게 문을 막았죠. 문이 닫힌 뒤 복도엔 정적만 남았어요. 형사는 잠시 서 있었죠. 벽식에 초침이 돌지 않는 것처럼 공기도 멎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비닐로 덮인 현관 매트 한 장, 구겨진 신문지, 그리고 희미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 향은 달콤했지만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섞여 이상하게 썩어 있었어요. 이강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천장 조명이 깜빡였고 그 깜빡임 사이로 어둠이 한 번씩 얼굴을 스쳤죠. 그는 다시 계단으로 발을 옮겼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점점 눅눅해졌어요. 그날 밤 형사는 사건의 기록을 다시 펼쳤어요. 자산가 박도현, 나이 74, 파주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자식은 없고 사위 1명만 남아 있었죠. 돈 냄새가 진하게 묻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한결같이 말했죠. 그 집엔 여자가 드나들었다고요.
한여름의 더운 공기 속에서 형사의 머릿속엔 이상한 울림이 맴돌았어요. 여자의 그림자가 피해자의 집과 겹치는 순간마다 리듬이 어긋났죠. 그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수첩에 한 줄을 적었어요. 그 여자는 문을 닫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수사팀은 내연녀의 아파트 주차장에 섰어요. 햇빛이 강했지만 그림자는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주차된 차량 사이에 렌터카 한 대가 있었죠. 흙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운전석 문손잡이엔 최근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내부엔 포장지 찢긴 자국, 가방끈, 그리고 잘린 청테이프 조각이 흩어져 있었죠. 형사는 트렁크 문을 열었어요. 공기가 툭 터지며 빠져나왔고 그 안엔 검은 천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손끝에 닿은 천의 질감은 묘하게 끈적했어요.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숨긴 흔적이었죠. CCTV 영상 속 여자는 무표정이었어요. 거대한 여행용 가방을 끌며 엘리베이터를 탔죠. 화면은 흔들렸고 조명은 깜박였어요. 그 움직임이 마치 무언가를 질질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가 내린 층은 정미라의 집이었어요. 그 순간 형사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죠. 가방 손잡이 부분엔 검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모니터를 끄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엔 사람의 흔적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요. 압수영장을 들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공기는 마치 오래된 곰팡이처럼 눅눅했어요. 형사는 문을 넘자마자 멈췄어요. 그 안은 숨조차 무겁게 느껴졌죠. 거실 바닥엔 명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열리지 않은 포장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빈 위스키 병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천장은 낮았고 커튼은 닫혀 있었죠. 그 어둠 속에서 조명이 한 줄기만 내려왔어요. 형사는 그 빛 아래서 신분증 하나를 봤어요. 박도현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검은색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죠. 정미라는 묘하게 차분했어요. 형사가 신분증을 들자 그녀는 어깨를 한번 떨었죠. 그러곤 이불 속에 손을 숨겼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왔을 때 두고 간 거겠죠. 이 짧은 한마디였지만 말끝의 떨림이 미세하게 공기를 갈랐어요. 형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그녀의 뒤편, 닫힌 방문 아래로 얇은 실금 같은 먼지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틈이 아니었어요. 아직 열리지 않은 무언가의 입구 같았죠.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젊은 남자였어요. 불러내자마자 그는 손을 떨었죠. 눈빛은 거칠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저는 그냥 차만 빌렸어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엔 균열이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내밀자 그는 조용히 컵을 두드렸어요. 그 떨림은 긴장보다 죄책감에 가까웠죠.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혹시 청테이프 봤나?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죠. 트렁크에 있었어요. CCTV 본체랑 같이요. 형사는 즉시 차를 압수했어요. 트렁크 안에서 나온 것은 검은 상자, 내부엔 CCTV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죠. 전원이 닫히자 화면이 떨리며 깜박였어요. 데이터 복구가 시작되었고 영상은 천천히 떠올랐어요. 화면 속엔 남자 2명이 가방을 들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모자에 가려졌지만 발끝의 움직임은 똑같았어요. 리듬이 일정했죠. 훈련된 자들의 걸음이었어요. 형사는 숨을 멈췄어요. 그 속에서 들리는 건 가방이 바닥에 끌리는 둔탁한 마찰음이었어요. 가방은 무거웠어요. 남자들이 팔을 바꿔들며 계단을 올랐죠.
화면 속의 어둠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한 남자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고 입모양이 움직였죠. 이 안에 뭐가 있대? 다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깨를 세게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흔들렸죠. 화면이 멈추는 순간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그 가방의 무게가 단순한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는 걸 이미 공기가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복구된 영상이 끝까지 재생되었어요. 화면 속 마지막 장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죠. 가방이 반쯤 걸쳐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의 신음 같은 소리가 번져 나왔어요. 형사는 잠시 재생을 멈추었어요. 공기가 끈적하게 달라붙었죠. 화면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흔들렸어요. 그는 모니터를 닫으며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날의 정적은 벽처럼 두꺼웠고 그 속에서 형사의 심장이 묵직하게 울렸어요. 다음 날 새벽, 형사는 정미라의 아파트로 다시 향했어요. 복도 끝 조명은 깜빡이고 있었고 문 앞엔 젖은 신문이 포개져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누구세요? 형사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틈에 사진 한 장을 끼워 넣었죠. 가방을 끌던 남자들의 모습이 찍힌 CCTV 캡처였어요. 문 안에서 짧은 숨이 터졌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번진 화장이 어두운 얼룩처럼 번져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향수 냄새와 썩은 과일 냄새가 섞여 있었죠. 형사는 조용히 한 발자국 들어섰어요. 발끝에 닿은 카페트는 눅눅했고 그 아래 무언가가 눌려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시선을 돌렸어요. 소파 위엔 박도현의 신분증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지갑 하나, 안에는 카드 2장, 현금 몇 장, 그리고 잘린 청테이프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형사는 손끝으로 그 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접착면에 붙은 먼지가 마치 말라붙은 피부 같았죠. 그녀는 계속 부인했어요. 그 사람은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갔어요.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 흔들림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을 읽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는 낮게 말했다. 가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갈라졌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 한쪽이 살짝 움직였어요. 그 시선이 향한 곳, 닫힌 방문 아래로 어둠이 새고 있었죠. 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터졌어요. 방 안은 정리되지 않은 옷더미와 비닐봉지, 그리고 가죽 냄새로 가득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닥엔 커다란 얼룩이 남아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물기,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어두운 색이었어요. 형사는 손전등을 꺼내 들었어요. 빛이 바닥을 따라 움직이자 그 얼룩의 형태가 뚜렷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무겁게 끌려간 길 같았죠. 그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군요. 수사는 렌터카 남자들에게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죠. 체포 당시 그들의 손엔 잔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 밑창엔 시멘트 가루가 붙어 있었죠. 형사는 그들을 마주 앉혔어요. 조명 아래에서 그들의 얼굴이 번들거렸어요. 첫 번째 남자는 금세 고개를 숙였어요. 우린 그냥 부탁받은 거예요. 돈 준다고 해서. 두 번째 남자는 침묵했죠. 하지만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는 잔잔하게 말했다. 그 부탁 누가 했습니까?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방 안 온도가 달라졌어요. 그 여자가 시켰어요. 젊은 여자. 20살쯤 돼 보여요. 형사는 수첩을 덮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죠. 박도현의 돈, 정미라의 집, 그리고 그 젊은 여자의 그림자. 형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조명이 그의 어깨 위로 길게 늘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죠.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먼지가 무겁게 흩날렸어요. 이름은 정윤아. 22살, 일본계 미국인. 해외 출국 기록이 확인됐어요. 그날 새벽 그녀는 인천공항을 통해 나갔죠. 형사는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이었군요.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내연녀 정미라의 딸, 그리고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장본인. 모든 퍼즐이 맞춰졌지만 아무도 안도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귀국 날짜가 잡히는 순간 형사는 조용히 시계를 봤어요. 바늘이 정확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녀가 입국한 날 공항의 공기는 이상하게 탁했어요. 형사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입국장 출구 앞에 섰죠. 사람들 사이로 머리카락을 묶은 젊은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손엔 작은 가방 하나,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형사가 다가서자 그녀는 오히려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기다렸죠.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번졌어요. 그 순간 공항의 소음이 사라진 듯했죠. 형사는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 숨길 곳은 없습니다. 조사실 안의 조명은 희미했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웃었어요. 그 웃음은 어린아이 같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말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녀가 같은 그림자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팔짱을 끼고 벽을 바라봤어요. 내가 한 일 이미 끝났어요.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죠. 형사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 엄마를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버렸죠? 정윤아의 진술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형사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았죠. 그녀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흔들렸어요. 엄마가 먼저 시작했어요. 난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끝에서 미세한 웃음이 섞였어요. 그것은 회한도 두려움도 아닌 냉소였죠. 형사는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녀의 눈동자 안에 비친 것은 불빛이 아니라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는 천천히 커져가며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어요. 그때 형사의 귀에 들린 건 아주 낮은 숨소리였죠. 그 사람은 아직 여기 있어요. 형사는 곧장 정미라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복도는 낮은 조명 아래 묘하게 기울어 있었어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내부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문을 열자 약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방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바닥엔 누군가 급히 챙긴 듯한 옷더미와 깨진 잔이 굴러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형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테이블 밑에 접힌 종이 한 장, 그 위엔 짧게 적혀 있었죠. 그 애는 모른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온도를 다시 낮췄어요. 그녀의 행방은 곧 파악됐어요. 도심 외곽, 오래된 빌라 한 채, 이 벽엔 낙서가 가득했고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어요. 형사가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안쪽으로 한 발 들어서자 공기가 끈적하게 달라붙었죠.
냄새가 이상했어요. 숯과 시멘트, 그리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 직사각형으로 쌓인 벽돌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사는 본능적으로 숨을 고르며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정적이 두꺼워졌고 그 안에서 공기가 떨렸어요. 벽돌 틈 사이로 새어나온 액체가 바닥에 번지고 있었어요. 희미한 붉은 빛이 형사의 눈에 들어왔죠. 그는 망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깨기 시작했죠. 한 겹, 또 한 겹 시멘트 가루가 흩날리며 공기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벽돌을 걷어낼수록 냄새가 짙어졌어요. 형사는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속삭였어요. 여기서 끝났군요. 마지막 벽돌이 떨어지는 순간 안쪽에서 비닐이 드러났어요. 그 안은 너무 조용했죠? 숨결 하나 없이 완벽한 정적이었어요. 비닐을 걷자 숯이 한가득 쏟아졌어요. 두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양이었죠. 형사는 숯을 천천히 밀어냈어요. 그 아래서 형체가 드러났어요. 머리카락 일부, 그리고 남아있는 옷감의 자락. 박도현의 시신이었어요. 공기가 순간 멈췄어요. 형사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그 진동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늦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울었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시멘트 틀을 더 깨냈어요. 그 안은 생각보다 정교했어요. 벽돌이 일정한 간격으로 맞춰져 있었고 틈새엔 시멘트가 단단히 굳어 있었죠. 그 위에 화분 2개가 얹어 있었어요. 허브 냄새가 퍼졌어요. 냄새를 숨기려는 흔적이었죠. 형사는 그 화분을 치우며 말했다. 이건 시간과 싸운 흔적이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벗었어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죠.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정미라는 그날 오후에 체포됐어요. 경찰서로 들어오던 그녀의 얼굴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얹어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왜 나를 잡아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그녀는 외쳤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형사는 그녀 앞에 조용히 사진을 내려놨어요. 숯과 시멘트로 덮인 직사각형 구조물, 그 위에 화분 2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말려 올라갔죠. 그때 형사는 낮게 말했다. 이건 당신의 손이 만든 무덤입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떨궜죠. 그 사람, 날 버렸어요. 그래서 끝낸 거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없었어요.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 속에 숨은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사랑도, 복수도 아닌 단지 소유의 끝.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그 리듬이 느리게 이어졌어요. 마치 남은 죄책감이 박동하는 듯 했죠. 그녀의 진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왔어요. 딸은 몰랐어요. 그냥 시켰던 일뿐이에요. 하지만 형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딸이 시멘트 포대를 주문하고 직접 들고 온 CCTV 영상이 있었죠. 영상 속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벽돌을 옮기며 손끝을 털었어요. 그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형사는 그 화면을 멈추며 속삭였어요. 이건 공모입니다. 말끝이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어요. 모든 조사가 끝난 뒤 형사는 복도를 걸었어요. 밖은 이미 밤이 깊었어요.
창문 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천천히 유리를 두드렸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창문에 손을 대었어요. 차가운 온도가 손끝을 타고 들어왔어요. 눈을 감으니 사건의 모든 장면이 스쳤어요. 비스듬히 세워진 차, 닫히지 않은 문, 검은 가방,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벽.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살아있을 때 찾았더라면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사라졌어요. 법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미라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두 손을 맞잡고 있었죠.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냉기가 깃들어 있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피고인 정미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이 순간 공기가 터지듯 갈라졌어요. 방청석의 조명마저 깜빡였죠.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손을 쥐었어요. 하지만 입술은 닫혀 있었어요. 후회도 울음도 없었어요. 그저 깊게 내려앉은 침묵만이 법정을 채웠어요. 딸 정윤아는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굳어 있었어요. 피고인 정윤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떨고 있었죠. 법정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그녀는 그제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정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바닥에는 그날 깨진 시멘트 잔해가 겹쳐 보였어요. 형사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눈앞의 두 사람은 이미 재판이 끝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서류철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마음 한켠이 쓰라렸어요. 수십 년의 형사 생활 동안 봐온 수많은 사건 중 이건 유독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잠 못 들게 만들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법정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빛이 끊기듯 조용해졌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흐릿했어요. 비가 내릴 듯한 하늘 아래 형사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가 손에 쥔 건 낡은 수첩 한 권이었죠. 표지는 닳아 있었고 그 위엔 희미하게 박도현 사건이라 적혀 있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한 번 쓸어내렸어요. 글자마다 먼지가 떨어졌죠. 그 안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박도현, 정미라, 정윤아. 그리고 마지막 줄엔 짧게 적혀 있었어요. 끝없는 욕망의 끝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다. 형사는 파주로 향했어요.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죠. 창문은 닫혀 있었고 주차장엔 낡은 차 한 대만 서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차체를 두드렸죠. 그는 차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기억 속의 첫 장면이 떠올랐어요. 비스듬히 세워진 차, 닫히지 않은 문, 그날의 냄새.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온 듯했어요.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그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저택은 그저 묵묵히 빗소리를 삼키고 있었죠. 형사는 천천히 정원의 끝으로 걸어갔어요. 풀잎 사이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부서진 유리 조각, 떨어진 열쇠고리, 흙에 반쯤 묻힌 커피잔. 그는 그 잔을 집어 들었어요. 흙과 빗물이 섞여 손끝이 미끄러졌어요. 잔바닥엔 희미하게 각인된 글씨가 있었어요. 투게더 포레버. 형사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문장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잔이 굴러가다 멈췄죠. 밤이 되자 저택의 조명이 하나둘 꺼졌어요. 형사는 차 안에서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번지는 빗줄기가 도로를 삼켜가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선 오래된 재즈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음악은 배경이 아니라 그날의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이 도시엔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군.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울렸어요. 바깥의 빗소리가 그 말을 덮어버렸죠. 그는 그날 밤 보고서를 썼어요. 사건의 전말, 수사 과정, 그리고 결론. 문장마다 잔상이 맴돌았죠. 단어 하나를 쓸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 위엔 잉크가 번졌고 문장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마지막 줄에 그는 이렇게 썼어요. 인간의 욕망은 결국 자신을 삼킨다. 이 펜이 멈춘 자리에서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마치 피처럼 퍼져나갔죠? 그는 눈을 감았어요. 종이 위의 글자들이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지는 듯 했어요. 새벽, 비가 그쳤어요.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었고 도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형사는 조용히 경찰서로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어요. 형사님, 이번 사건은 끝난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하늘 아래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낮게 말했다. 끝난 건 없습니다. 다만 멈춘 것뿐이죠. 파주의 아침이 밝았어요.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형사는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이곳에서 시작된 모든 비극이 이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발끝에 스쳤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바라봤어요. 닫힌 문 너머엔 여전히 누군가의 숨결이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모자를 벗으며 중얼거렸어요. 기억해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어두움이죠. 바람이 그의 말끝을 삼켰어요. 그리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